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 뉴스로 북한 도발 소식 접하고 아주 가슴 쓸어내렸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최대 200km까지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먼저 정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21분간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에서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진행하며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지 17일 만입니다. 당시 시험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관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현재 발사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 시험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발사와 관련해 신중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오늘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최대 200km나 날아가면서 그 성능에 이런저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형 방사포나 전술 로켓 같다는 관측이 우세한데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짧게는 70km에서 멀리는 200km까지 비행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보다는 여러 발의 로켓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0km까지 날아간 걸 보면 구경 300mm 정도의 신형 방사포일 텐데 북한은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했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불바다포라고 벌벌 떠는 방사포들. 신형 방사포의 경우 발사 이후 궤적은 탄도미사일과 거의 비슷하지만 탄두 중량이 미사일의 6분의 1에 불과해 그만큼 파괴력이 더 적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방사포 속에 미사일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거리는 짧지만 그 속에는 순항 미사일이나 또는 단거리 발사체나 지대지 또는 지대함 이런 미사일이 섞여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번 발사 시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는지 여부는 내일쯤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 시험 직후에 단거리 미사일로 공지를 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선 남북관계를 고려해 미사일이란 표현을 자제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장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시작된 지 18분 만에 기자단에 첫 공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불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관련 세부 사항을 분석 중이란 내용입니다. 40분 뒤 내용을 보강한 합참 공지 메시지의 제목은 단거리 미사일에서 단거리 발사체로 변경됐습니다. 이를 두고 비핵화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표현을 바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이번 비핵화의 어떤 판을 깨자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용어를 급히 그 발사체로 수정한 게 아닌가. 이에 대해 합참 측은 첫 공지 메시지 이후 수집한 추가적인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초 공지 당시에는 제한적인 정보 속에서 신속한 내용 전달에 집중했고 이후 추가 분석 결과에서 발사체를 미사일로 단정짓긴 어려운 정보들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하면서 미국 측과 공조해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발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신에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청와대는 즉시 정우영 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도발이 일체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사실상 북측이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지만 이번에는 긴급회의만 개최했습니다. 정호영 국가안보실장은 즉시 대통령께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즉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발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청와대가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 재개 요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북한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잠시 중단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는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벌어진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면서 당분간 신중한 대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느닷없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외교안보팀의 신동규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이 비핵화 문제 대화 국면이었는데 북한이 왜 지금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네, 북한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과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해왔는데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려볼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부 결속 따지기 차원에서 벌인 일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 방사포라는 말도 있고 한데 미사일하고 방사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방사포는 북한식 표현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대포의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말로 하면 로켓입니다. 예. 미사일과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화면에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기가 날아가는 궤적과 고도가 다릅니다. 로켓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낮게 날면서 직선으로 목표물을 향해 가는데 미사일은 언덕 모양의 포물선을 그립니다. 네. 그런데 이번 발사체는 300mm 신형 방사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이 경우는 궤적이 미사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분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켓이면 위반이 아니고 미사일이면 위반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에 채택한 결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사일이면 이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판을 아예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현재로선 방사포일 가능성이 유력한데 판은 깨지 않으면서 가능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북한의 노림수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나마 미사일이 아니라서 좀 다행스럽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북한의 이런 행동이 북한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의견을 물은 전문가 대부분이 북한이 악수를 뒀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되면 하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말씀대로입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대화 촉진 역할이 어려워질 뿐이 아니라 이 관련 대응도 대화 움직임보다는 군사적인 대비태세 강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어차피 미국 태도가 변하기 어렵고 한국을 끌어들이기도 어렵다면 북한으로서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승부수를 띄웠다. 어떤 측면에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북한 식량 부족분이 136만 톤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논의도 지금 걷어차는 셈이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왔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로서도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외교 치적으로 내세워왔는데 예. 여기에 먹칠을 하게 되는 셈이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이 전부 무산되는 셈입니다. 식량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든지 일단 대화가 재개되고 나면 뭐 중국을 통해서든 러시아를 통해서든 식량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큰 고려할 만한 변수는 아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발사체 발사로 해서 앞으로 이 남북미 회담 이 전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나 지금 꺼낼 수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전문가들도 대체로 전망을 좀 어둡게 봤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미국이나 북한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아예 대화의 판을 깨는 건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어서 일단 긴장 관계가 서서히 고조되는 지금의 대치 국면이 다소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이면 꽃게철인데요. 예.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 남북 간의 긴장 강도가 높아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핵화 제재 완화를 위한 고참 방정식을 풀고 있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때가 아니죠. 북한은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하고 미국도 압박 일변도 자세를 좀 거둬줘야만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추적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외신들은 북한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이 발사체 발사 배경을 두고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미국과 또 세계 각국을 향해서 도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외신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최근 상황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려는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합참이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수정한 탓에 외신들은 1차로 미사일 발사를 전제로 보도했습니다. 다만 탄도미사일이 아닌 만큼 비핵화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과 한 실험 중단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단거리 미사일이 반드시 약속 위반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장을 떠나버린 후 회담에 관한 김정은의 불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발사가 금지령을 어긴 것은 아니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북한과의 최대 외교 성과가 무색해졌다고 평했습니다. 공교롭게 북한의 발사 시험에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d a very good talk with President Putin, probably over an hour, and we talked about many things.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잘 파악하고 있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해외 순방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오전에 귀국했죠.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자, 먼저 정태훈 기자 보도를 보시고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극도의 갈등 사태 전말, 또 도대체 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출국장을 걸어 나옵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낸 지 사흘 만입니다. 귀국 일정을 닷새나 앞당겨 돌아온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해한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조만간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동안 문 총장이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네, 문물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해외 출장 중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지한 것이 그만큼 중대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문 총장의 이른바 공항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문 총장의 속내는 또 뭔지 지금부터 법조팀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말이죠. 문 총장이 이제 공항에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 기본권을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문무일 총장은 오늘 공항에서 3분 남짓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정치권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거대 경찰이 만들어져서 경찰의 인권 침해나 강압 수사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는 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중국의 공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우리 경찰이. 그래서 그걸 우려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이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예.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문 총장의 주장인데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있었던 드루킹 사건이 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면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요? 또 하나 우려하는 거는 정보경찰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에는 정보경찰 폐지가 빠져 있는데요. 예. 2,100여 명인 검사보다 많은 수의 3,000여 명, 이 수의 정보경찰이 사회 모든 분야의 정보를 취합하면 민심 파악을 빙자하고 민간인 사찰 등의 폐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지난 2017년에 국정원마저도 폐지해서 사실상 경찰만 유일하게 갖게 됐습니다. 네. 이 권한이 수사권과 합쳐지면 검찰의 힘을 빼려다 오히려 더 큰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문무일 총장의 우려, 듣고 나니까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작용, 문 총장이 이야기한 이런 부작용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오히려 문 총장을 향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문 총장으로서는 아주 뼈아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박 장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일단 한 발 물러섰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두 사람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년 전 박 장관이 검찰의 권한을 빼는 수사권 조정안을 내밀자 네. 당시 문 총장이 크게 반발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건데요. 이때 검찰 패싱 얘기가 처음 나왔고 검찰 패싱. 그렇죠. 실제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 못하는 부분을 하지 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도 사표를 내려 했던 문 총장을 내부에서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도 또 사퇴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귀국하는 문무일 총장 가방 안에 사표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정말 사표 낼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문 총장의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입법을 추진하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이미 여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문 총장의 사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 총장으로선 국회가 검찰 입장을 수용하든 않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일 거면 애초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죠. 예. 조직에 명운이 걸릴 만큼 사표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무일 총장 임기가 이제 7월까지인가요? 네, 그때 사실 문 총장에게 임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했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과거에도 사실 이 정권과 마찰이 생겼을 때 검찰총장들이 사직서를 던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죠? 노무현 정부 때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고 네. 이명박 정부 때도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확보하자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문 총장도 이번에 중단 결정을 내릴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오늘 공항 내려가지고요, 대검찰청으로 바로 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네, 곧바로 대검 간부들과 대책회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일단 문 총장은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까? 연휴 기간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받고 내부 여론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 여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외부 여론과 흐름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정권이 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지 그 근본 물음에 이번에는 답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광화문에서 세 번째 장외투쟁을 열었습니다. 집회에선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비난과 함께 오늘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규탄도 이어갔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민생 파탄, 국민 심판, 친문 독재, 결사 항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채웠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추산 5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좌파의 폭망의 시기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반하장 여당에게 그리고 여당 야합 세력에게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경거항공 미사일 도발 긴장을 규탄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이룩했다고 하는데 그런 평화는 언제 오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쏘면 어디 오겠습니까?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이 아니다. 다른 거다. 국방부에서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복귀 요구에도 자유한국당이 3주 연속 장외투쟁으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한 발언을 두고서 여야 사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2건 올라왔는데요. 각각 9만과 6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제 4대강 보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국민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4대강 보해체 작업을 비난했습니다.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모두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자유한국당 차원의 김무성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제되지 못한 과한 말이 국민의 가슴을 폭파시키고 있다고 논평했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김 의원이 막말 경연대회 출전을 선언한 것 같다고 논평했습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5.18 망언 3인방과 김 의원은 한국당 막말 어벤져스라며 김 의원의 사과와 정계 은퇴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2건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은 이틀 동안 동의자가 각각 9만 명과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동네에 잦은 소란을 피우고 이웃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그런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한 달 새 6번이나 경찰 신고가 있었고 정신병력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급기야 일어서 있던 남성이 앉아있는 남성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격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흉기가 있다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주변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만류해봤지만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할 일뿐 아니라 또 야구 방말도 딸빼고 올라매고 다녀야. 욕설과 포용만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일을 했어요. 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야.
이 남성은 공기압축기를 들고 달아나는 등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가게를 괴롭혔습니다. 또 한 달 사이 이웃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6건이나 신고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에도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도주 우려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경찰은 정신병력이 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내일은 우리 아이들이 마냥 즐거워야 할 어린이날인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전국의 장애 아동 수는 9만여 명. 그런데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은 전국에 단 한 곳인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둥이로 태어나 뇌병변을 앓는 3살 A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쭉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뿐인 입원 기간이 끝나 현재는 통원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자는 취지에서 입원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절반 가까이 깎여 사실상 병원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병원을 연결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엄마들이 항상 이 다음 치료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어요. 통원 치료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어린이 재활시설이 부족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국 유일한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인 이곳에선 하루 평균 300여 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대기 환자들이 많아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단 한 곳뿐.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 재활병원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 병원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나마도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5천여 명에 육박합니다. 무엇보다 병원들이 적자를 이유로 재활치료를 꺼리는 만큼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수가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도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9만여 명의 장애 아동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시킬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에서는 오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10만 개의 연등이 빛을 밝히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서동균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네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종로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연등에서 나온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사용된 연등은 대부분 주최 측이 직접 만들었는데 10만여 개의 연등이 서울 조계사, 종로, 그리고 동국대 일대에 설치됐습니다. 2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는 승려와 불자 등이 참여한 행렬이 시작됐는데요. 동국대에서 출발해 조계사로 이동한 뒤 강강술래와 대동놀이를 포함한 회향 한마당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표어가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인 만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주최 측은 설명합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1200여 년 동안 이어진 연등회는 지난 2012년에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행렬은 오늘 오후 9시 반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종로와 광화문 일대 등 주요 도로에 설치된 연등은 오는 10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종로역 사거리에서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둔 가정은 내일 뭐 할지 다 정해놨겠죠? 뭐 대부분 하셨겠지만요. 혹시 정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여기 가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딘데요? 국내외 14개 팀이 참여하는 서커스 축제장입니다. 오, 재미하고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서커스라 저 티켓값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네. 그럼 저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그래서요. 전민석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하얗게 분칠을 한 광대가 6m 높이의 가느다란 봉 위에 올라섰습니다. 격정적인 록 선율에 맞춰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연기를 펼칩니다. 객석에선 절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을 울리는 어떤 그 예술을 느꼈어요.
고개사가 손바닥만한 자전거에 몸을 싣고 재롱을 부립니다. 머리 위에 쏟아질 듯 링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비눗방울을 잡으려는 아이들을 향해 광대가 한껏 익사를 부리자 객석에선 폭소가 터집니다. 연휴 첫날 시민 9천여 명이 공연장을 찾아 다양한 서커스를 즐겼습니다. 서커스 축제는 이달 말까지 주말마다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교감들을 아주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커스 캐바레에 오셔서 그런 이제 즐거운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외와 실내를 오가며 펼쳐지는 몸짓의 예술은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자,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게 현실인데요. 젊었을 때는 공격적 투자로 고수익을 노리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안전한 자산으로 알아서 조절해주는 맞춤형 연금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은 가입한 퇴직연금에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습니다. 연금 형태로 이제 적립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용어가 어렵고 당장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매번 적절한 금융상품을 고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융상품이 생애 주기형 펀드인 TDF, 타깃 데이트 펀드입니다. 은퇴 시점에 따라 가입 초기에는 변동성이 큰 주식 등에 투자하다가 은퇴가 다가오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알아서 바꿔줍니다. 연금 자산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가 되는. 지난 2016년 처음 나온 뒤 빠르게 성장해 70여 개 펀드의 설정액 1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펀드 안에 해외 자산 등을 골고루 담아 최근 국내 주가 하락에도 1년 평균 수익률 2.4%, 2년 9.6%로 선방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연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로 설계된 상품인 만큼 단기로 접근했다가는 손실 위험도 크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봄도 막바지인가 봅니다. 하긴 모레가 여름절기 시작인 입하죠. 우리나라의 계절이 이제 겨울하고 여름만 두 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변하니까 유통시장도 변하고요. 봄 상품은 이미 사라졌답니다. 수박, 반팔, 티셔츠 같은 여름 상품이 한 달이나 일찍 등장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수박 판매 코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 수박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생육기인 1, 2월 날씨가 포근해 3월부터 본격 출하되며 매출도 덩달아 20% 늘었습니다. 겨울에도 있지만 유난히 또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는 거. 그게 좀 느껴져요. 의류 매장도 봄 상품은 자취를 감추고 있고 여름 신상품을 3월 말부터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류 매장들은 이미 80% 이상 이 같은 여름 신상품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폭염을 대비해 땀을 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소재로 무장한 옷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28도가 넘는 날이 지난해보다 23일 빨라져 빙수도 한 달 먼저 등장했고 백화점 식품 코너는 상하기 쉬운 반찬이 사라지고 빵과 반찬 판매 기한도 2시간 줄였습니다. 가을 신세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가을엔 겨울 제품인 겨울 패딩과 발열 기능이 있는 내복이 일찍 선보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봄과 가을은 이처럼 여름과 겨울 날씨처럼 변하고 있는데 실제 봄 평균 기온은 10년 전에 비해 1.1도 올랐고 가을은 0.4도 떨어졌습니다. 두 계절만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기후 환경 때문에 우리 소매업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응도 달라져야 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유통업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여름과 겨울에 보다 잘 적응하는 소비자의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옛날에 태국 가봤더니 버스 택시에도 국왕 사진을 모시는 거 봤거든요. 그만큼 태국 국민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는다는 건데요. 2016년 푸미폰 전 국왕의 서거 이후 3년 만에 아들 국왕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신임 국왕의 첫 어명 이거였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의로움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대관식을 앞둔 국왕이 태국 76개 주 전역에서 모은 성수로 몸을 정화합니다. 태국 국왕의 대관식은
힌두와 불교의 혼합 전통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몸을 정결히 하는 정화의식을 시작으로 국왕은 머리에 성유를 바른 후 200년 전 제작된 다이아몬드 원석이 박힌 7kg의 황금 왕관을 착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국왕의 공식 이름과 직함이 적힌 황금 명판과 왕권을 상징하는 휘장을 받은 마하 와찌랄롱콘 태국 국왕은 첫 어명으로 모든 국민의 혜택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정의로움 속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관식은 1950년 5월 5일 아버지인 푸미폰 전 국왕 이후 69년 만인데 마하 와찌랄롱콘 국왕은 2016년 서거한 전 국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동안 부친의 장례식과 애도로 대관식을 미뤄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독일 미넨에서 지냈지만 대관식을 앞둔 지난 1일 엎드린 왕비의 머리에 성수를 붓고 이마에 축복을 기원하는 왕실 전통 예식으로 4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 왕비는 26세 연하인 승무원 출신의 경호대장 수티다로 국왕은 앞선 3번의 결혼으로 아들 5명과 딸 2명 등 모두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로 불리는 GS칼텍스 매경 오픈의 3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주말인데다가 날씨도 좋았던 오늘 갤러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3라운드 현재 이태희 선수가 핀란드 아니카스케와 함께 공동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GS칼텍스 매경 오픈이 3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롱퍼트를 자로 잰 듯 컵에 떨어뜨리고 벙커에서 올려친 공이 자석처럼 안착합니다. 전날까지 6언더파를 기록하며 핀란드의 안네 카스케와 함께 공동 선두를 차지한 이태희는 무척 침착했습니다. 세계 랭킹 801위의 무명 카스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 연휴 첫날을 맞아 GS칼텍스 매경 오픈의 상징과 같은 구름 관중은 선수들과 함께 이동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18홀까지도 두 선수는 팽팽한 긴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태희는 그만 가라는 손짓을 취하면서 간절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카스케는 잘 안 풀린다는 듯 손을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공이 왼쪽으로 빠질 듯 하다가 컵 안으로 향하자 숨죽이던 갤러리들은 일제히 감탄의 박수를 이태희에게 보냅니다. 이태희와 카스케는 세 타를 줄여서 9언더파로 다시 공동 선두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코리안 투어 대상 이영준이 공동 3위에 대회 사상 첫 2연패와 3회 우승을 노리는 박상현은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첫 토요일에 골프팬을 매혹시킨 GS칼텍스 매경 오픈의 38번째 주인공은 내일 드디어 가려집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7도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비롯한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